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유정은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교제 중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이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습니다. 남성은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가벼운 처벌이 예상돼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홀로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김은배 팀장님을 수영장에서 만난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팀장님 수영복 혹시 삼각 아니면 사각? 삼각에서 플러스 사각. 좀 애매하죠? 애매한 거? 네네. 아무튼 그런 걸 입고 계시는데 너무 그냥 소장님 그분 표현에 따르면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말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었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아, 면도 그건 좀 같이. 우리 앵커님이 그 오버한 거고 범죄?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도 수영장 가니까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커피, 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팀장님 그래요? 도대체 수영복을 입고 계시면 어떻게 했길래 막 광채가 난다 그래 몸에서. 아, 그건 물이 묻어서 그렇죠. 수영복에. 네. 예. 아무튼 정말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몸이 좋았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 번만 이렇게. 볼까요? 네. 운동을 하시죠. 와. 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부산의 한 지하철역 지하상가 옷가게에서 한참 쇼핑 중이던 외국인 여성에게 이 발길질했던 이 한국인 여성. 지금. 이 사람 결국 잡혔어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고 나서 나흘 뒤에 또 다른 외국인에게 해코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에게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좀 편찮으신 걸까요? 뭐가 됐든 이 영상 지금 외부에서 더 날리고 나라 망신 지금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매일매일 엄마랑 사건 반장 같이 봐요. 엄마랑 대화가 끊이질 않네요 하신 최소람님. 내가 사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하신 장석환님. 압니다. 자, 동생이 저녁 먹으러 집에 왔는데 사반 트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야 너도? 야 나도? 하신 진하연님. 우리 와이프랑 큰아들 휴대폰으로 몰래 구독 버튼 눌렀어요. 이제 남은 건 고1 둘째 아들 뿐 하신 검은띠님. 자, 운동하려고 잠깐 공원 나갔다가 사반 보려고 지금 후다닥 들어왔어요 하신 현미님. 20년 만에 한국 가요. 부산외고 졸업한 친구 이수진, 송현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신 이명환님. 자, 쿠땡에서 못난이 당근 구매했어요. 그런데 씹다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쿠땡도 당근 판매자도 나물나라 해요 하신 이희태님. 자, 김태수님, 신종환님, 별송이님, 손장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에서만 뉴스의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벽돌 든 수상한 남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구대 앞을 서성이는 저 남자. 자, 갑자기 벽돌을 쥐고 지구대로 다가가는데요. 자, 그런데 벽돌 대신에 휴대폰을 던집니다. 값비싼. 예. 자, 소란 난동을 계속 피우는. 자, 경찰에게도 벽돌로 막 위협하는데 그 순간 덮쳤습니다. 세 명이서. 예. 결국 검거 성공했어요. 자, 팀장님, 벽돌은 안 던지고 휴대폰 던진 거 보면 약간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4일 그 새벽 1시경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지구대에서 이뤄진 일인데요. 당시 그 남성분이 지구대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벽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더니 벽돌을 던진 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들이 나와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을 위협하니까 한 경찰이 뒤에 돌아가서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한 다음에 이제 체포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3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당시 사건을 재조사를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이유 때문에 술 먹고 난동을 부린 건데 경찰은 어떻든 저 남성을 체포했지만은 저 벽돌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 공모집행 방해죄로 해가지고 체포를 했고요. 조사를 한 뒤에 응분한 처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 보죠. 옥경이 치매 투병. 자, 몇 번 전해드렸죠.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 씨. 가수 태진아 씨 아들이죠. 자, 이 기자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루 씨가 어머니 얘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공판에서요. 이 검찰이 벌금 10만 원 그리고 징역 1년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초범인데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이루 측 변호인은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인 도피 방조를 한 건 동석자인 프로골퍼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박 씨의 제안을 수락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크진 않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류에 공헌을 했다. 그리고 치매 지금 어머니를 케어해야 한다. 자, 이루 씨 모친이 이옥형 씨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옥경이 그분이에요. 고개 숙인 옥경이 할 때 그 옥경이 이옥형 씨인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태진아 씨의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이루 씨의 어머니가 되고요. 자, 구형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 범인도피죄. 그렇지만 최근의 추세상 구형 1년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닌 특히 음주운전은 단기 실행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변호인 측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형사유, 좋은 양형사유 중에 뭐 공헌도 있지만 부모님, 특히 어머님 치매 병간호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예. 다만 태진아 씨는 이제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허. 특히 이 구형 하루 전날이 5월 31일인데 그때도 태진아 씨는 아내하고 다정한 근황 사진을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공개를 하면서 뭐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라고 게재를 했어요. 허허. 근데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이루 씨가 어머니의 좀 건강 상황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어머니 건강 문제가 그렇다 쳐도 한류에 공헌했으니까 봐달라.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하하, 이거 뭐 무슨 축의금 뭐 그런 건가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회사 대표 생일을 맞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거뒀다면서 한 누리꾼이 직책별 금액이 적힌 문서를 저렇게 짠 공개했는데요. 임원은 7만 원, 부장 차장은 5만 원, 과장 이하는 3만 원, 총 수금액 489만 원. 심지어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지금 다음에 나올 텐데요. 연휴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 휴가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저런 회사 공지사항도 저렇게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회사 대표가 자기 생일에 저렇게 직급별 보너스를 쐈다? 이건 미담이 될 텐데 지금 이건 그 반대입니다, 이거. 네, 정말 이상한 이야기네요. 저도 맨 처음에 조의금을 거뒀다는 거 아닌가? 그러고 다시 봤는데 조의금이 아니고 회사 대표의 생일에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뭐 상무님, 이사님 이런 임원들은 7만 원, 부장님, 차장님은 5만 원,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3만 원, 그래서 489만 원을 거뒀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좀 생소하고요. 근데 또 회사에서 그런 것 외에도 지금 이제 연휴가 끼면은 앞뒤로 연차나 이제 월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연휴가 낀 연차나 월차를 신청하는 것은 밀도 있게 회사 업무를 하는 거 역행하는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다. 돈을 모은 건 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직원 생일 때도 상품권 지급하고 일 잘하면 제주도 여행권도 주고 복지가 아주 좋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연차를 지금 마음대로 못 쓰게 합니다. 그럼 연차 솔직히 못 쓰게 하는 게 그럼 하지 마세요. 이 근로기준법 보면 연차는 그 근로자가, 노동자가 본인이 쓰고 싶은 시점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만 가능해요.
아주 사업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를 썼을 때 그럴 때만 연차 사용 시기라든지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함부로 지금 연차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거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수제 햄버거 회사라고 하더군요.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수갑 대신 분유 전했다입니다. 자,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대형마트 한 여성이 말이죠. 분유 판매대 주변을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지금 가져갑니다. 훔쳐서 달아납니다. 분유. 자, 그런데 잠시 뒤에 경찰이 또 분유 판매대로 오더니 집어들어서 계산대로 가서 저렇게 결제를 합니다. 이게 뭐 앞과 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팀장님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3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그 40대 미혼모가 사실은 식품이라든지 분유 기저귀를 사다가 절도로 걸린 적이 있는데 요 경찰이 도움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 그 미혼모가 한 17만 원 정도어치의 식품이라든지 분유 기저귀를 사고 몰래 나가려다가 그 마트에는 보안요원이 있거든요. 보안요원한테 단속이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 들어가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리원에서 아이가 나온 지 10시간 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훔쳤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들이 볼 때는 이거 핑계 아니냐. 동정심 유발하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싶어서 실제로 원룸에 가 봤더니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말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아마 도움을 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좀 조산원에서 나왔는데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먹이면은 잘못될까 봐 들어왔다 이렇게 됐는데 경찰에서는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훈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성을 입건을 했어요. 절도죄로 입건한 다음에 불구속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왜 훈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경찰에서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법대로 원칙대로 입건해서 송치한 거죠. 예. 자, 경찰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렇게 도움을 준 경찰은 고탁민 경사라고 합니다. 이 교경사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아이 아빠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막 5개월 지나는 이제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어쨌든 아이한테 끼니는 해결해주고 이걸 뭐 훈방을 하든 뭐 처벌을 하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미혼모가 사실은 이번에가 처음 절도죄가 아니고 이미 2번의 절도를 저질러서 벌금을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없으니까 벌금을 못 냈고 그래서 수배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경사께서는 아이의 뭐 분유도 줬지만은 이 벌금을 꼭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제가 진상인가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궁금한데요.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바닥에 샌드위치 포장 뚜껑이 열린 채로 샌드위치 그리고 또 속재료가 저렇게 후두두두두두. 자, 알고 봤더니 가게에서 준 종이봉투 그 밑부분이 저렇게 터져가지고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한 겁니다. 자, 저 같으면은 그 지면의 다음 부분만 좀 어떻게 하고 먹을 것 같긴 한데, 자, 사연자분은 가게에 가가지고 다시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일단 가게에서 샌드위치 2개를 삽니다. 그리고 건너편 편의점에 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비가 좀 왔다고 하네요. 봉투가 샌드위치 무게를 못 견딘 건지 아니면 눅눅해진 건지 모르겠지만요. 밑부분이 저렇게 찢어지면서 샌드위치가 모두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손님이 저걸 사진으로 찍어서 가게에 다시 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비가 와서 봉투가 좀 눅눅해져서 찢어진 것 같은데 이건 날씨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니까 다음엔 이렇게 못 해드린다. 저희가 종이봉투가 애초에 찢어진 걸 드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손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게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거였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종이봉투가 비에 맞도록 이렇게 이상하게 들고 간 것도 아니었고 우산도 정상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도 잘못이 없고 사장님도 잘못이 없지 않냐. 그렇다면 다시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일단 결론적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게 잘못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는데 이 손님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봉투를 가게가 제공한 거니까 이거 못 먹게 됐으면 사장님 의도와 무관하게 어쨌든 가게 책임이 크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참 뭐 애매하네요. 이렇게 들으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들으면 저런 것 법적인 같기도 판단을 하고. 조금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예전에 이런 사고들이 많았거든요. 뭐 이 표식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안 했던 그 프랜차이즈 업체 그에게 손해배상을 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뜨거운 걸 제대로 들고 다니지 왜 본인이 실수한 거 아니냐. 근데 미국 법상에 이 고객의 아니면 그 사업자의 의무를 강조한 입장이면 지금 우리 사연자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제로 봤을 때는 징벌 손해배상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저는 반반 같아요. 아 진짜? 예, 반반 같아요. 왜냐하면 눅눅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럴 때 좀 다른 봉투를 좀 써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비 올 때는.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게 반복되는지, 저 사람만 저래 됐는지. 비 올 때마다 뭐 다 툭툭 터져가지고 온다 그러면 또 저분 말이 오셨어요, 막. 저분 말이 맞죠. 근데 저분만 만약에 그래 됐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죠. 저분만 진상일 수도 있다. 하나만한 얘기를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볼게요. 22살에 하면 혼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남자친구랑 2박 3일 일본 여행입니다. 이걸 다녀온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났다는 22살 여성의 사연인데요. 일단 부모님은 결혼도 안 한 애들이 신혼여행도 아닌데 말도 안 하고 2박 3일이나 여행을 간 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딸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끼리 만나는 건데 여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또래는 다 그렇게 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래서 그게 잘한 행동이냐면서 계속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딸 생각에는 부모님도 20대 초반에 연애하고 결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나이대인 자신이 여행을 하는 거에 충격을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데 부모님 말대로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거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야, 이자연, 이놈의 가시는 그냥 다리 몽둥이로 그냥 확. 아니 어떻게 요즘 것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 국내도 아니고 뭐 오사카 2박 3일. 아이고 투야. 야, 너 은배 아빠 이거 보고만 있을 거야. 딸내미 좀 어떻게 좀 해봐 동그라미. 아니 이거 젠더 대결로 가는 겁니까?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다음은 딸입니다. 엄마, 내가 고딩이야. 나 대학생이야. 진짜 이런 걸로 엄마한테 혼나는 거 우리 집밖에 없어. 아휴, 엄마,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속도 위반이었더라. 엄마 21살에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 X. 예, 좋습니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 22세 여성이 부모한테 말도 없이 2박 3일 동안 일본에 갔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부모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둘이 가면 안 돼요. 13579, 3명이나 5명, 7명이 가면은 같이 못 자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은 한데 둘이 간다는 얘기는 일탈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물론 우리가 간섭을 안 하지만 일단은 부모한테 얘기 안 했고 또 외국 여행을 둘이 갔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노땅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부모가 혼낼 수도 있죠.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반기를 들어요? 반기 들지 마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팀장님 사례였다면 진짜 따님 좀 폰 찍어면 확 내셨을까요? 저희 딸은 절대로 못 가죠. 자, 소장님. 네. 네. 소장님. 저도 엄마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21살 이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반대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20대의 연애관과 저희 때 기존 어떤 세대, 기성세대의 연애관은 틀리고 사실은 이제는 20대들은 어떤 그 연애나 어떤 성관련은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세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면 그런 어떤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10대 아이들도 그런 상황인데 20대조차 이렇게 무조건 꾸지람을 하고 무조건 혼을 내면 이 남녀 관계에서 어떤 이렇게 친밀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부모님하고 그냥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소장님을 막 불아리면서 막 지금 쳐다보는 우리 팀장님의 얼굴 표정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역시 또 따님을 키우는 우리 박 변호사님. 이게 이성하고 감정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뭐 박상희 소장님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대로 제 딸이 저래 했다 했을 때 아이고 잘 갔다 왔니 2박 3일? 오사카? 행복했어 오사카? 도톤보리? 니혼? 일본?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제 마음껏 봤을 때
혼낼 것 같아요. 아이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감정을 따르기 위해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우리 이자연 기자 본인 생각도 좀 궁금해요. 뭐 22살이면 다 컸고 성인이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여행 가고 하는 것도 연애할 때의 어떤 재미 아닐까요? 그거를 굳이 뭐 부모님 허락을 받고 가고 말고 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전 X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근데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허. 일단 정클스님은 본인도 뭔가 찔리니까 말도 안 하고 갔겠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부모님이야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겠지만 좀 과하시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JHW님은 자식 20살 넘었으면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놔두세요. 이재희안님은 성인이니까 모든 것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 그늘에 있지 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리브님, 부모님께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아하. 이런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 사시는 오승재님 보고 계신가요? 이 같은 아파트 사는 착한 학생 좀 칭찬 좀 해주고 싶으시다고요? 자, 1층에서 준 10,000원을 저렇게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공지문을 붙여가지고 주인 좀 찾아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10,000원 그냥 가져가도 그만인 건데, 자, 저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도 그래도 조금은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자, 잠시 후에 아유 저렇게 또 그냥 찾았다고 이거 내 10,000원이네 하면서 고마워요 하면서 저렇게 메모를 또 해놓고 또 10,000원을 떼어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본인 돈이셨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뵙죠. 누가의 시그니처 모션 N모션 프로, 척추를 위한 의료기기 누가 베스트 N모션 프로. 몽글몽글 탱글탱글 더 건강하게 알로에 베라킹. 몽글몽글 싱글싱글 더 기분 좋게 알로에 베라킹. 몽글몽글 씹히는 생알로에의 건강함. 알로에 베라킹.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유정은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정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정유정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죠. 그 송치되기 전에 모습 드러냈습니다. 신상 공개 어제 됐고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통 저렇게 범인들이 흉악범들이 자기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상입니다라고는 안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들 앞에 이제 포토라인에 섰을 때 하는 그런 답변하고 비슷해요. 뭐 사실 신상 공개 얼굴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지금 모자를 풀문을 쓰고 마스크를 쓴 바람에 뭐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부분이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죄책감 있고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떨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답변하고 마지막 이상입니다까지 맺는 모습은 다른 어떤 살인 중범죄자, 강력범죄자하고는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신상 공개가 돼도 저렇게 카메라 앞에 등장할 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자기가 얼굴을 공개할 의사가 없으면 또 경찰은 그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모습을 알 수는 없어요.
자, 일단 우리 이 기자가 오늘 아침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송치가 되고 모습이 드러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 마스크, 안경까지 쓴 상태여서 얼굴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살해한 이유를 물으니까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답합니다. 또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본인의 신상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상입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또 정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던데 CCTV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CCTV는 지난 1일 날 공개된 CCTV고요. 이거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 집으로 가면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걷는 모습을 좀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아주 좀 유쾌하다고 하나요, 보폭 자체가? 원래 저렇게 걷는 것 같지는 않은데 치마가 이제 펄럭펄럭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아주 쾌활하고 아주 진취적으로 가볍게 걷는다고 할까요? 가벼운 발걸음이 보이고요. 저 캐리어에 결국은 나중에 피해자의 시신을 담는 상황이거든요. 저 부분이 뭔가 죄의식이라든지 공포심이 지금 안 보이는 모습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 CCTV가 좀 경악을 좀 소름을 끼치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순간은 이미 피해자는 세상을 떠난 상태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와 이거를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 지금 상상을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흥분됐던 건지 뭐 아무튼 저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행동 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을 하면서 그 영어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 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본인이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 영어 때문에 굉장히 뭐 취업을 하는데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중압감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때도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 과외를 받으러 간 건데 받으러 가는 모양새로 이제 찾아간 건데요. 저는 맨 처음부터 왜 하필 이 피해자를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영어에 대한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사될 수 있는 인물을 골랐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자랑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피해자의 영어 실력이나 뭐 명문대생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또 이제 일종의 뭐 내 것이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망상 수준의 착각에 좀 빠져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피해자처럼 영어도 잘하고 대학도 잘 다니는 그런 어떤 본인보다도 우월한 학생들에 대한 분노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쨌든 그 영어 실력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열등감이 이 범죄에 그 깔려주는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이 정유정이 처음에는 우발적인 뭐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후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다시피 뭐 영어 실력 어쩌고 저쩌고 막 술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입을 열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계획살인이었다 이런 부분이 체포 5일 만에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금정경찰서 강력팀장들 그리고 정유정 아버지의 역할이 컸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정유정이 아버지랑 따로 살긴 했지만 종종 만났기 때문에 친밀감은 있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랑 경찰들이 둘러앉아서 일단 이 경찰분이 유명 범죄 프로그램에 자주 나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뢰감을 줬다고 합니다. 정유정이 범죄 프로를 즐겨본다는 걸 알고 일부러 얘기를 꺼냈던 건데 그러면서 계획범죄 정황 이미 나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털어놔야 한다라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번 이 정유정 사건을 보고 영화 화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화차 영화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싶은 어떤 배우, 어떤 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인데요. 그 여성이 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해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지금 이 소장님이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혹시나 범행 동기가 그런 게 맞다면 화차의 어떤 주인공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100% 살해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 팀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처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피해자를 물색도 했고 옷도 갈아입었고 본인이 이제 중학생 부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계획대로 실행을 했는데 철저하지는 못했던 거죠. 예. 자, 정유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정유정이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MBC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의 할아버지가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에게 100배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 공무원 필기 시험이 있어서 독서실, 도서관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정유정 보통 이런 사건 벌어지면은 이웃들의 평소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어땠느냐라는 그런 증언을 많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역시 내용이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유정이가 201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 진학도 안 하고 취업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다음 달인가 아마 그 공무원 필기 시험 준비하는데 영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경찰이 조사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공무원 9급과 7급을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합격한 적은 없는 상태에 있고 또 그리고 알다시피 이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가요? 예. 있는데 아마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아마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고 혼자 폐쇄적으로 하고 외출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볼일 없으니까 저 사람이 말도 없고 조용하구나라고만 생각했지 특별한 이상 있는 걸 발견을 못했던 것이죠. 예. 자, 일단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제 이제 오윤성 교수님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뭐 질문을 했지만 정유정의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금 딱 보면 체구도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정유정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그런 짓을 이라는 반문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 정유정이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지금 5년째 했다는 거, 지금 저도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이 은둔형 외톨이의 증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지금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거의 5년을 지냈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뭐 인터넷에 빠져 지내고 범죄물에 빠져 지내면서 뭐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판타지인지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본인도 제정신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정신 건강이 좀 그 위험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정유정이 사실은 뭐 그런 정신적 착란 증세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쳐도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 보듯이 걸어오는 것이나 이런 거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나 갈등이나 혼란이 없잖아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살인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정신 착란적 어떤 이슈나 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잔혹하다. 이건 상당히 계획 범죄고 본인이 그 범죄자로서 좀 기질이나 성격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요즘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지만 이 정유정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극악무도한 범죄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정유정이 이제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본인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저지른 범죄를 많이 참고했을 것이다. 특히 고유정 사건을 좀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도 하더라고요. 고유정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시신 없는 범죄를 계획했다라는 점에서 말이죠. 이름도 비슷해서 이게 더 좀 소름 끼치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진짜 제가 요즘에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사건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지난해 11월에 20대 여성이 혼자 키우고 있던 생후 4개월 난 아들이 숨을 안 쉰다라면서 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응급실에서 아이는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진이 아이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아이가 숨을 안 쉰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을 뿐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모가 아이를 방임해서 숨지게 한 걸로 판단하고 구속했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발육 상태하고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빴는데요. 그리고 사망 원인은 지금 아사, 즉 굶어 사망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망 당시 몸무게를 보니까 2.29kg인데 사실은 태어날 때보다도 몸무게가 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분유 같은 걸 안 줬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이 상태를 보니까 뼈 있지 않습니까? 이 뼈가 거의 미라처럼 돌출돼 있어요. 각 뼈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먹지를 못하고 계속 굶었었던 거죠. 세상에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더 줄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지경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 친모는 주장하기를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아이 때문에 일을 하면서 결국은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한 12시, 10시간 이상 방치해서 영양 결핍으로 좀 숨진 그런 상황입니다. 12시간에서 21시간 방치했고요. 검찰에 따르면 약 26회에 걸쳐가지고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1시간 방치, 특히 분유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게 있는데 이 치료도 못 받았고요. 필수 예방접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우리 애를 살리기 위해서 전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범행을 부인했다는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게 정말 저희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법정에 섰습니다. 이 법정에서 친모는 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범행을 부인을 합니다. 친부가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친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인과의 대화에서 키읔키읔키읔 이런 크크크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게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그러니까 숨진 아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이가 울 힘도 없어서 온몸에 주름이 잡혀가는 모습인데 사망할 수 있다고 명백히 예상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내 새끼가 죽을지 어떨지도 막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지인이랑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크크크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도저히 엄마라고 볼 수가 없죠. 보통 아이가 너무 예상외로 너무 고열이 나거나 생명에 위험할 정도로 뭔가 아파하면 솔직히 소위 얘기하는 엄마들은 그 순간 돌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고 여기서 넋을 잃거나 제정신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크크크라고요. 크크크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의 정인인 사건을 검색을 해봤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그런 감정적인 사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크크크는 우리가 좋을 때 하는 그런 글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혹시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좋았다는 건가? 이런 상상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21시간 이상 방치했고 필수 예방 접종도 안 마치고 아이의 주름이 이렇게 생겨갈 정도로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아무 행동도 안 했다는 것은 제 엄마로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재판부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지금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됐냐면 아동의 어떤 학대 살해죄까지 이렇게 범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살해죄는 뭐냐면 고의로 죽어도 된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의사가 있다고, 미필적 고의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기소가 된 건데, 재판부 미필적 고의 같은 걸 인정해서 살인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특히 근무지하고 집에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죠. 일하는 중간에서 잠깐 돌볼 수 있는데 그조차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 퇴근 후에도 홀로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귀가를 하면 되는데 바로 귀가도 하지 않았고,
아이 사망할 당일날 18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분, 결국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죽더라도 괜찮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해를 저지른 것이다. 고의범죄라고 해서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의 최대 관심사, 정인이 사건을 검색했다는 거 보세요. 이런 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만약에 자기가 이게 걸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런 거에만 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전 우연히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 후 아이까지 낳게 된 박 씨. 하지만 행복할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박 씨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은 매번 박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아이를 안고 있는 박 씨에게 생수병과 박스를 던져서 아이가 구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박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이혼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남편. 이들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사연도 우리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역시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두 사람은 한 8년쯤 전에 박 씨가 20대 중반일 때 만났습니다. 이 박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 남성이 정말 매일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요, 박 씨가 일하는 요일 그리고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 남성이 박 씨가 뭔가 마음에 들어서 자꾸 오는 걸 눈치를 챌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 씨가 살던 곳이 아르바이트 장소랑 5분 거리였는데 퇴근길까지 쫓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성이 갑자기 박 씨 집 앞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파에는 무릎 꿇은 것까지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제작비 문제였다고 하고요. 아무튼 박 씨는 처음에는 스토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우는 사람을 처음 봐서 이 정도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싶은 마음에 이 남성을 받아줬고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임신 당시 충격적인 남편의 과거를 또 듣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2년 뒤에 결국은 이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고 본인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뭐 휴대전화 이런 걸 사용하고 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로그인을 해놓고 나갔는데 거기 남편의 휴대전화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혼여행서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충격을 받고 신혼여행 내역서를 보고 이게 뭐냐 하니까 그때서야 자백을 합니다. 나 예전에 사실은 결혼 한번 한 적이 있다. 근데 그때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다가 2달밖에 안 살았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결혼 한번 했던 사실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도 있고 혼인신고 됐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기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그때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2달 만에 이혼했다고 안 만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혼하는 까지 알고 보니까 4년간 전 아내하고 혼인 생활을 같이 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이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세장가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팀장님, 자, 뭐 본인은 숨겼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 가족들은 뭐가 됐든 그 첫 번째 결혼식에 또 하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연자한테 야 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숨겼었고 또 결혼식 준비하는데 박 씨 혼자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박 씨 가족은 부모님, 지인, 자기 지인 쭉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의 그 지인이나 가족은 없고 아니 가족만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박 씨 남편의 지인들은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결혼식을 하는데 왜 안 왔을까? 이게 스몰 웨딩도 아닌데라고 했는데 당시엔 또 임신도 했지 않습니까? 임신을 한 상태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다른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넘어갔는데 더군다나 전원했다는 건 생각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여성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가족만 신랑 쪽이 가족만 부르고 지인들을 결혼식에 안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를 숨기는 이 완전 범죄가 가능했던 건데, 자 일단 뭐가 됐든 다 용서해서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온갖 거짓말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아이도 가졌고 일단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 그냥 이제 과거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 줬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폭행과 폭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은 S대를 나왔고 변호사 출신의 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변호사 출신의 회계사는 참 어려운 건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내를 엄청 무시하는 겁니다. 뭐 계속 욕하는 거예요. 못 배워가지고 못 배운 뭐라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참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굉장히 그 폭언에 나가서 얼굴, 몸, 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도 던지고 뭐 온몸을 다 폭행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강제로 뭐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맞고 뭐 말로도 뭐 욕을 듣고 실제로 폭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박 씨가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고 아 정말 위험한 조간의 순간까지도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게 온전하게 태어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폭행이 지속이 돼서 결국 하혈을 했고요.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산부인과 1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돈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팔자 좋다, 월요일에 당장 퇴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박 씨는 이 등살에 못 이겨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양수가 터져서 결국 조산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남편은 나가서 술을 먹고 있었고요. 결국 박 씨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조산을 했는데 아이가 자가호흡을 못해서 23일 정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남편은 자기 아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가 잘못되면 지팔자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순화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아들 때문에 돈 들어가서 내 차 못 사게 생겼다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박 씨가 아기 병원비 내가 다 댈 테니까 차 사고 싶으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아기 퇴원하는 날에 신차를 뽑아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 XX 아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예? 자, 관련해서 말이죠. 제보자, 사연자 박 씨의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양수도 많이 빠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더 기다려 본다고 더 참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기랑 산모 둘 다 위험하다고 산소포화도 둘 다 떨어지고 이래서 둘 다 위험하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수술 동의서 사인하고서 제가 울었더니 간호사랑 교수님 앞에서 뭘 잘했다고 외쳐오냐고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쫓겨났어요. 분말실 그 사람이. 남편분 나가 계세요 하고서 교수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저 뒤에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자, 일단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근데 아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게 운전하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문제 있는데요. 아이가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내한테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박 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남편이 지가 혼자 괜히 화를 내면서 생수병을 집어 던지고 박스를 던지니까 아이가 놀랄 거 아니에요. 구토를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구토하면 병원 간다든지 애를 달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걱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여성이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이혼하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더 놀라운 그자의 실체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연자, 제보자 박 씨의 목소리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제가 직업도 안 물었는데 자기 오빠 변호사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가 보다 정장이고 계속 오길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가 회계사라고 회계사 명함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변호사가 나 회계사가 아니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가사조사를 하거든요. 이혼 소송하면. 그 법원 결정문에 보면은 직업이 나와요. 불상이라고 나와요. 불상? 예, 불상, 미상. 전부 다 불상으로 나와서 직업이 없구나. 뭔지도 모르겠네.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뭐 변호사
또 아니고요. 회계사도 아니고요. 변호사 출신의 회계사는 당연히도 아니고요. S대 출신 뭐 아닙니다. 그 우연히 그 형수를 만날 일이, 그 남편의 형수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뭐 정말로 뭐 오빠 S대 나온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 금시초문인데? 이렇게 가족들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고요. 뭐 지금도 뭐를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뭐 사모펀드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그 내용이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어느 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고 이게 아마 우리 제보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한창 논란이 되었던 한 커뮤니티에 이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 놀림거리로 만드는 그 게시물이 된 거고요. 그 사진에 성희롱한다는 이 내용인데 댓글도 수십 개 달리고요. 성희롱하는 아들을 성희롱하는. 심지어 이거 말고도 남편하고 박 씨의 웨딩 사진까지 올렸기 때문에 야, 이 사진을 우연히 본 친구가 연락을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극우 커뮤니티다 이런 네. 많은 비판을 받는 그 커뮤니티에 자기 새끼 사진을 저렇게 올려놓고 크크크크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납득이 돼요 이게? 네, 그래서 박 씨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혼 소송이랑 더불어서 아동학대 또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 했고 이후부터는 남편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당시에는 아기가 만 0세, 만 1세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괜찮다 이런 이유로 불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떨어져 살면서 이혼 소송 중인 이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다면서 아이 면접 교섭권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황당했지만 일단 처음에는 판사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이번에 바뀐 재판부에서 면접 교섭권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 박 씨 입장에서는 아이를 정말 남편에겐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보여줘야만 하는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이와 저를 학대한 남편이 면접 교섭권을 요구한다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하십니다. 자, 면접 교섭권, 이혼을 할 때 아니면 이혼을 했을 때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를 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면접 교섭권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는 친권 제한이나 친권 상실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 교섭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접 교섭권은 친부로서는 하늘이 준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제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참. 자, 소장님, 저는 그냥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지 자식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야, 니들 마음대로 한번 조롱해봐.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저는 뭐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뭘 호소할 수도 없지만 그냥 상담 전문가고 엄마의 입장에서 저는 이 만남 정말 반대합니다. 일단 위험해요. 아이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일단 출생 때부터 위험한 순간이라고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했을 때도 화를 냈던 아버지고요. 어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 사진을 그런 사이트에 올리고 히히덕거린단 말입니까?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고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이 아이를 아빠와 둘이 계속 둔다는 건 굉장히 엄마로서는 굉장히 심장 떨리는 얘기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법에 다시 호소를 했으면 좋겠고 법이 호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아이가 아빠한테 또 다른 아동 학대를 당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른들이 보호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실행되더라도 어른들의 보호하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쏟아내십니다. 네. 카스테라님 보호해야 한다. 절대 접근 못하게 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국밥 그만님 아이를 보여주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하셨고 알렉스 리님은 꼭 보여줘야 하면 사람 많은 데서 보여줘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한이맘님 저것도 부모라고 면접 교섭권을 준다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분노하셨고요. 문종환님도 인간 맞냐. 미나킴님 피해자분도 속상하시겠지만 부모님들도 어떤 심정이실까요?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일단 뭐 반론하실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제가 뭐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원고에다 이제 저희 작가님들이 적어주셨는데 아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저 멀리서 대형 유조 트럭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걸 본 트럭 운전자는 급히 운전대를 꺾어보는데 이 뒤에 실린 탱크 무게 때문에 쉽게 방향이 틀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차와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은편에선 오토바이가 달려오죠. 트럭 운전자 이번에도 또 잽싸게 운전대를 돌려서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오토바이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하필이면 도로도요 비에 젖어서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자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대형 사고를 막은 겁니다. 완전 베테랑이에요. 네, 트럭 운전자의 재빠른 순발력으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오히려 빗길에 과속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드러누워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입고 있던 옷으로 저렇게 얼굴을 감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출동한 경찰도 남성에게 다가가다가 얼굴 주변을 털어내면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저래요, 지금? 바로 벌 때문이었습니다. 벌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려 1000마리가 넘는 벌들이 이 남성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 남성은 어떻게든 벌들을 쫓아보려고 했지만 벌들이 남성의 눈부터 얼굴 전체를 덮쳐서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했고 250방이 넘는 벌침에 쏘였습니다. 남성을 구조하러 온 구조대는 남성 몸에 붙은 벌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 남성에게 물을 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심지어 이 남성은 8년 전에 한쪽 다리를 잃어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휠체어까지 버려가면서 도망을 쳤지만 벌들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하면서 온몸에 박힌 벌침들을 제거했습니다. 문제는 함께 나갔던 남성의 반려견입니다. 역시 벌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강아지도 50방이 넘게 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유, 어떡해.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홍콩으로 가보시죠. 자, 사람들이 바다 앞 난간에서 손과 발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물살이 센지 파도가 난간을 넘어 사람들의 옷을 흠뻑 적시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더 높고 거센 파도가 난간을 치고 오릅니다. 결국 거센 물살에 사진을 찍던 사람들 모두 한쪽 난간으로 쏠려 넘어지고 마는데요. 아이고, 빨리 찍고 그러니까요. 나왔어야지. 근데 문제는 한 40대 여성이 그만 파도에 쏠려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를 발견한 두 남성이 재빨리 신고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여성을 구조하려고 했는데요. 물살이 셉니다. 쉽지 않았고요. 결국 구조대의 도움으로 여성은 물 밖에 나왔긴 나왔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성을 구조하려던 남성들도 크게 다쳤는데요. 한 남성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항상 안전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게시판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눈치를 슬쩍슬쩍 살피는 모습인데요. 뒤에 행인이 지나가는 걸 확인하자 남성은 다시 또 게시판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네요. 뭐 벌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눈이 나빠서 가까이서 보는 거면 뭐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 남성 게시판에 붙은 여의사 사진에 뽀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지나던 한 행인이 아무래도 수상쩍어 이 남성을 지켜보다가 변태행위를 하는 장면을 딱 포착해버린 겁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하루 종일 병원을 서성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고 하고요. 그러고는 여러 차례 여의사 사진에 뽀뽀를 했던 겁니다. 완전 네, 이 영상 SNS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병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应该是个老头儿，应该带着我看的是。然后呢，这样我跟我们那个，这可能会要跟派出所联系一下。
누리꾼들도 나중에 실제로 여의사 찾아가서 해코지 할 수 있다. 어서 신고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기 먼지 많이 있었을 텐데. 이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